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온통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2년은 지구촌 선거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매달 세계 곳곳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제외한 각국의 모든 선거들이 그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무게감을 갖는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세계일면, 오늘은 2022년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상반기에 프랑스를 눈여겨봐야 한다고요? 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관심이잖아요. 네. 지금 2017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좌우 양당 구조는 여전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이 좌파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인들은 전통적인 좌우 대결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보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마크롱 대통령이 1위니까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 정당에 밀렸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살아났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사상 최초로 첫 번째 여성 대선 후보를 선출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중도와 우파 간의 대결이 될 전망이에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1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할 걸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프랑스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재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마리 르펜 대표가 이번에 대선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극우 성향의 언론인이죠. 이게 이분은 르펜 대표보다 훨씬 더 극우 성향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네. 에릭 제무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에도 줄줄이 이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사회당 대표가 됐어요. 네. 그리고 녹색당의 야네크 자도,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르크 멜랑숑 대표가 출마를 했지만 이 좌파 후보들은 모두들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올랑드 정권이 2017년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퇴장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좌파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좌파 세력들을 결집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왜 좌파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우파가 계속 지지를 받는가, 이걸 좀 프랑스 사회를 좀 분석을 해보면 프랑스 안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에요. 10월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무슬림 이민자가 유입돼서 프랑스에서 백인 기독교인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대교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것도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4월 10일에 1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없으면 24일에 1, 2위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앞서 공화당 후보 얘기하시면서 사상 첫 번째 여성 대선 네. 후보가 선출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바람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발레리 페크레스 후보인데요. 네. 돌풍급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71%의 사람이 2030년 안에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걸 좋게 여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려나라는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페크레스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요. 지금은 현재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의 주지사입니다. 근데 실력도 좋고 성과도 냈다, 이런 걸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 출마를 선언하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크진 않아요. 한 5%포인트 안팎이고요. 그러니까 1차 투표는 뒤지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만약 마크롱 대통령하고 1대1로 붙으면 52% 대 48%로 페크레스 후보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 지지층이 아직은 마크롱 대통령보다는 살짝 약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고요. 지금 공화당 후보니까 이슬람 과격파의 국외 추방, 이민수 상한 설정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있어서 네. 사실 끝까지 가봐야지 그렇죠. 않는 걸 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 이런 상황인데 대선 출마 공식화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5년 중임제니까 네. 현직 대통령도 재선을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대통령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출마 선언을 아하. 늦추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네. 이번 달부터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퇴장을 해서 EU 리더십에 좀 공백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뒷자리를 이어받고 싶어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대선 후보보다는 대통령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선이 특히 유럽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독일 총리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양대축이 사실상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예. 독일이 이렇게 오랜만에 교체가 됐는데 만약에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스 지도자도 바뀌면 EU의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프랑스 대선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전략적 자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독립, 그래서 유럽 독자 방위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펴고 있잖아요. 프랑스가 또 군사가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장국이 됐고 그래서 본격 의제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재임에 실패하면 이건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EU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올 상반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선거가 필리핀 대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단임제예요.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유력한 주자가 5명인데 선두 주자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출마를 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상원 의원도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달 20일 현재 지지율을 보면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 의원이 53%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위인 로브레도 현 부통령은 20%입니다. 1, 2위 간 격차가 33%포인트나 굉장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게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따로 뽑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 러닝메이트를 꼭 이룰 필요는 없지만 일단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다바오 시장이 부통령 후보에 나섰는데 둘이 러닝메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사라 시장이 45%의 지지율이에요. 2위랑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대선 때까지 쭉 이어져서 만약에 둘 다 당선이 되면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아들 또 공권력 남용으로 임기 내내 비판을 받은 현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 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남중국해라는 지정 확정 위치 때문에 이 필리핀의 대선 결과가 미국과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유산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 이게 특이한 조합인데요. 그렇죠. 네. 마르코스 하면은 옛날에 필리핀 독재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런 후보가 나왔는데 네.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특유의 정치 풍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정치 명문가들이 정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문의 힘이 정당의 힘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녀 대통령, 모자 대통령 이렇게 나온 적이 있잖아요. 쿠라손 아키노 모자, 아로이 대통령 그러네요. 부녀.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의원의 누나도 현직 상원 의원이고요. 어머니가 이멜다잖아요. 2019년까지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의 경우지만 필리핀에서 당선된 하원 의원의 74%가 특정 정치 가문 출신이었고요. 이걸 공직으로 확대해 보면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코스 가문이 가장 막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가문도 만만치가 않은데 부녀가 연달아서 다바오 시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딸이 시장이 됐어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어서 그때 아버지가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그래서 네. 이제 권력을 교체해줬고 지금도 부시장이 누구냐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누나와 동생이 시장과 부시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장남도 지금 하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족벌 가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사실 피플 파워라고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축출이 된 예. 거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다시 아들에게 이어질까? 지금 민주화를 했는데 필리핀의 경제라든가 사회적 혼란이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민심을 공략하고 있고 중요한 점이 이거래요. 아버지의 철권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투표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86년에 축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이 SNS로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주류 언론에 대한 이용도는 굉장히 낮은데 SNS 정보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87%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들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특정 명문가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또 하반기엔 라틴 아메리카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거기도 발생을 하고 있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48%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에도 진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룰라 전 대통령이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집권해서 굉장히 좋은 거의 80%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퇴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패 혐의로 수감이 맞아요. 됐는데 작년에 브라질 대법원이 그 룰라 전 대통령이 받았던 유죄 판결을 최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브라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1, 2 투표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대통령을 지냈는데 어떻게 또 도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임기가 4년이고 재선이 가능한데 3연임 이상만 금지가 돼 있을 뿐이고 중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연임을 했다가 4년 쉬고 다시 출마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룰라 전 대통령은 굉장히 오래 쉬었으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참 이것도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도 큰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석 전체를 바꾸게 되고요. 상원 100석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34석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간 선거라는 게 사실 현재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역대 이제 중간 선거를 보면 대체로 여당이 의석을 많이 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패해서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3%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43.3%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동안 입법 의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내분도 일었었고요.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간 철군했을 때 굉장히 혼란했고 네. 인플레이션도 많고 코로나19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랑 굉장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 이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바이든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외교 문제도 제대로 안 풀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주목해봐야 할 선거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월에 호주에서 총선이 치러지거든요. 네. 근데 2007년부터 노동당이 세 차례 집권을 했다가 2013년에 자유당 연립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자유당 연립정부가 또 세 차례 집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 번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이번엔 그럼 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가 이게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데 모리슨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이 노동당의 패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 호주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선거 결과가 미중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리슨 총리가 이끌고 있는 당이 지금 쿼드라든가 작년에 오커스까지 결성하면서 중국과는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맞아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 호주의 대중 정책에 변화가 있게 되면 지금까지 그럼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핵잠수함 네. 뭐 건조기술 다 넘겨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핵잠까지 만든다고 네. 미국하고 거의 뭐 군사적 공조를 그렇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정반대로 뒤집힌다고요? 네, 그게? 그래서 반대로 뒤집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중국과의 관계를 야당이 중시하는데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왜냐하면 이 야당은 초강대국과 전쟁 가능성을 모리슨 정부가 높이고 있다. 이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중 정책에 뭐 완전한 근본적인 뭐 변화는 개선을 있지만 시도할 수 네, 있겠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선거 정말 흥미롭네요. 이건 흥미롭죠. 우리나라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네.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만들겠다. 그래서 선거제를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달 19일에 입법회 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근데 친중파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끈 인물이 캐리람 행정장관이에요. 그래서 홍콩 사상 첫 연임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장관 임기는 5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올해 중요한 행사들이 봄, 가을에 열리죠. 3월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있고 가을에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서 시 주석의 당 총석이 3연임이 확정짓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본토에서 이제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홍콩 편입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양회 직후인 3월 27일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 편입의 시작은 바로 이 행정장관 선거부터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캐리람 현 장관은 대표적인 친중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계속 행정장관을 맡기를 당연히 지금 중국 당국은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선제니까 반대파의 영향을 이 선거에서 줄여줄 수 있는 선거제 추가 개편안이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리 중에 하나가 홍콩 인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작년 6월에 빈과일보가 폐간을 했는데 지난달 29일에는 입장신문이 또 어제는 시티즌 뉴스가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세 번째로 민주진영 매체가 폐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홍콩에 대한 언론 탄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그런 과연 행동에 나설 것인가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는 7월에는 일본 참여 선거도 있다고요. 이게 우리는 참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잖아요. 7월 22일에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전체 의석 245석 중에서 절반가량인 124석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데 네.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시다 내각이 출범을 한 이후에 자민당이 지금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데 이게 뭐 전쟁 포기, 국가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화 헌법으로 불렸던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민당하고 범여권의 개헌 세력은 참의원에서는 개헌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거든요. 네. 근데 참의원은 지금 못 얻은 상황이니까 7월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마저 이 개헌선을 넘게 되면 이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개헌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굉장히 방점을 좀 줬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하다. 또 네. 이번에 우리나라 대선에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네.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거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외에도 우리가 혹시 주목해봐야 할 선거가 더 있습니까? 지금 헝가리 총선도 봄에 열리는데요.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재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헝가리 야권이 6개 정도 되는데 106개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냈어요. 승리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오르반 총리의 10년 집권 그리고 극우적 성향의 유럽 우익 포퓰리즘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의 방향도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막 숨이 찰 지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쉴 수 없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열리는 콜롬비아 대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로 좌파가 지금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중남미에서 정말 진정한 핑크타이드가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도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총선입니다. 청취자 김정원님께서요. 세계가 이렇게 혼란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렇습니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